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약품 안정성 시험과 관련된 HPLC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효성, 안전성, 안정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 포장지 라벨에 적혀 있는 사용 기한 내에는 명시된 보관 조건으로 보관을 했을 때 그 사용 기한 내에는 의약품이 온전히 유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처음 의약품을 개발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안정성 시험을 통해서 사용 기간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성 시험은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장기 보존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속 시험이 있죠. 그래서 장기 보존 시험은 실제로 그 보관 조건대로 보관을 하면서 일정 온습도에서 보관을 하면서 사용 기간 동안 우리가 희망하는 사용 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샘플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정성을 보는 것이고요. 가속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된 보관 조건 이외에 어떤 보관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다든가 아니면 습도가 너무 높았을 때 단기적으로 의약품이 얼마만큼 변화가 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가속 시험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 사용 기간을 결정할 때는요, 의약품의 기본적인 이제 두 가지 성분을 측정을 하는데, 물론 안정성 시험을 해야 되는 시험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 항목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시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어떤 그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제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최초에는 전 항목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하는 항목 중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중금속이라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뭐 증가하거나 뭐 감소하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한 이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을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 시험을 할 때는 반드시 전 항목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들은 이제 넣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죠. 포장지 형태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밀용기, 밀폐용기, 혹은 뭐 밀봉용기, 뭐 거기에 따라서 전 항목 시험을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미생물 시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기밀이 됐든 밀봉이 됐든 밀폐가 됐든 간에 밀봉이 아니면 이제 미생물 오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른 미생물 시험 같은 것들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HPLC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안정성 시험에서 보는 항목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효 성분 농도, 주성분 농도가 얼마만큼 감소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성분 농도가 감소를 하면, 즉 분해가 되면 만들어지는 분해 산물들, 유연물질들, 이런 임퓨리티들이 얼마만큼 증가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보통 많이 측정을 하죠. 그래서 HPLC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효 성분 시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제품 내에 들어있는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만들어질 수 있는 유연물질들, 분해 산물 같은 것들,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양이 작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피크가 안 나타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성이 되면서 이제 피크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피크의 위치를 미리 우리가 알아서 그것들을 분리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HPLC 시험법 개발 중에서 안정성 관련된 시험법을 개발한다는 것은 꽤 만만치가 않은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HPLC와 관련된 안정성 시험법 개발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대표 시료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분리 기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검출기에 대한 선택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시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안정성 시험을 할 때는요, 우리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불순물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시험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그런 샘플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료의약품, 드럭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혹은 API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원료의약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럭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제 완전의약품,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드럭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 사실 뭘로 돼 있습니까? 드럭 서브스탄스와 부영제로 돼 있죠.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주로 어디에다 많이 집중을 하냐면은 드럭 서브스탄스에 주로 이제 집중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건 이제 뭘 가정한 거냐면은 드럭 프로덕트 같은 경우, 완제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원료의약품과 부영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영제보다는 드럭 서브스탄스, 원료의약품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효 성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드럭 서브스탄스, 원료의약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영제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이제 거기에 뭐 미생물의 어떤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포장의 형태가 미생물 오염이 될 수 있는 밀봉 형태가 아닌 그런 형태다라고 한다면은 미생물 시험에 의한 변질 혹은 변폐가 훨씬 더 크리티컬한 그런 사용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제 원료의약품에 대한 어떤 함량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원료의약품의 분해가 되면서 생기는 분해 산물이라든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신경 쓰게 나름이죠.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독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료를 확보를 해야 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료의약품을 만들 때는요, 그게 생물의약품이 됐던 혹은 화학합성 의약품이 됐던 기본적인 원료가 있을 겁니다. 로 머티리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화학합성 의약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 머티리얼에서 이제 화학 합성을 거쳐서 중간 생성물이 만들어지죠. 디리버티브라고 하는 중간 생성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덕트라고 하는 최종 목적 생성물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중간 생성물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프로덕트로 가지 않고 중간에 이제 부가 생성물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덕트라고 보통 표현되는 부가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하는 생성물이 만들어지더라도 이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뭐 산화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분해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연물질이라고 한다면요, 반응이 안 된 출발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간 생성물이라든지 아니면 부가 생성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분해 생성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연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것들을 함유하는 샘플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유연물질에 대한 연구, 유연물질을 갖다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 그러니까 이거는 함량시험법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주성분 피크 안에 이런 유연물질 피크가 같이 섞여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분석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량시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정성 시험을 할 때는 당연히 주피크, 프로덕트가 만들어내는 주피크와 겹치지 않는 그런 불순물 피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험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분석 시험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요, 혼자서 그냥 샘플만 어디서 받아가지고 그냥 끙끙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연구소라든지 생산, 주로 이제 연구소에서 이런 합성 경로를 잘 알고 있는 연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원들로 같이 생각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법을 개발을 하실 때는 절대로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이런 화학 합성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생물의약품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조직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의약품이 되더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순물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제조하는데 연구를 했던 연구원들과 같이 활발하게 토론을 하시면서 관련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시험법을 갖다가 이제 위에서 지시를 하는 책임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시키고 뭐 됐냐 안 됐냐 이것만 체크하지 마시고요. 활발하게 연구소와 같이 뭐 회의를 갖다가 주재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출발 물질과 중간 생성물, 부가 생성물, 그리고 분해 산물이 들어있는 샘플을 확보를 하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샘플을 확보하려면, 물론 이런 것들은 뭐 순수한 상태로 이제 로 머티리얼 같은 것들은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중간 생성물 같은 것들도 중간중간에 반응 중간에 연구원들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내서
실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또 이런 것들을 정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얻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 실패한 배치. 그러니까 뭐 실험하다 보면,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다 보면, 아니면은 시생산을 하다 보면은 실패한 배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배치도 그냥 폐기하지 말고요. 나중에 이런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으니까 잘 확보를 해서 나중에 사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제를 하기 전에 모액이라고 그러죠. 마덜 리커라고 그러죠. 네, 모액도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얻더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해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샘플을 좀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가혹 시험이라고 하는 것,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죠. 가혹 시험을 통해서 이런 분해산물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혹 시험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살짝 분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프로덕트가 있으면요, 순수한 상태의 프로덕트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10에서 한 20% 정도 완전히 확 분해시키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10에서 한 20% 정도만 살짝 분해를 했을 때 나오는 분해 산물들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순수한 프로덕트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산화제를 처리한다든가 산염기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온도를 높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처리를 통해서 살짝만 분해를 시켜서 나오는 분해 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법을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분해를 시키게 되면은 2차 분해 산물, 그러니까 첫 번째 분해가 돼서 만들어진 분해 산물이 또 분해가 돼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분해 산물을 얻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보통 1차 분해 산물만 만들어질 수 있는 한 10에서 20% 정도 분해만 되는 정도로 우리가 분해를 시켜서 하는 것이 좋죠. 근데 사실 이게 안 해봐서 그렇지 실제로 해보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갑자기 확 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분해가 안 돼가지고 좀 더 강도를 좀 높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분리 방법의 선택입니다. 보통 이제 안정성 시험에는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결국은 이제 역상 리버스 페이스 HPL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약품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그 생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에서 이제 많이 이런 실효 성분들이 이제 제너레이션 되기 때문에 주로 리버스 페이스 HPLC를 사용하고요. 이런 리버스 페이스 HPLC 조건을 처음에 잡을 때 이제 중요한 조정 변수라고 하는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크게 이제 솔벤트 타입,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솔벤트를 이동상에 사용을 하느냐. 두 번째는요, 이동상에 들어가는 물의 pH를 얼마로 조절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컬럼 타입이죠. 어떤 종류의 컬럼을 사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온도입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이제 이동상에 들어가는 뭐 pH 이외에 여러 가지 뭐 에디티브라든지 하는 것들도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드라마틱하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베리어블 조정 변수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좀 더 미세 조정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또는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먼저 시험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임퓨리티, 그죠? 유효물질 피크가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폴라리티가 이제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피크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니까 그레이디언트를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폴라리티의 변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아이소크리틱이 좀 더 낫습니다. 베이스라인도 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적고요. 그래서 사실 품질 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리버스 페이스 HPLC는 아이소크리틱이 더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분해되는 분해 산물의 폴라리티 정도가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일단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먼저 스카우팅 런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스카우팅 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전에 제가 영상에서 또 설명드린 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솔벤트를 사용하는 거는 뭐 당연히 리버스 페이스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솔벤트라고 하는 것이 뭐 거의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아세토나이트릴, 메탄올, 아니면 THF,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뭐 한 10% 정도 소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IPA라든지 에탄올이라든지 아니면 THF 대신에 디옥세인이라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솔벤트 타입을 갖다 정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결국은 아세토나이트릴이다 아니면은 메탄올이죠.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용매라고 볼 수가 있고요. THF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논폴란 성분이 있는 경우에 THF로 사용할 수 있는데 THF는 이게 UV 컷오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유연물질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굉장히 저파장에서 UV 저파장에서 시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THF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조정 변수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셀렉티비티를 어떻게 최적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셀렉티비티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에 들어갔을 때 이온화 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pH를 적절하게 조절을 함으로써 우리가 피크의 셀렉티비티를 최적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pH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pH 조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전에 찍어둔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컬럼 타입인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C18 컬럼, 이런 것들 많이 쓰죠. 근데 C18 이외에도 뭐 C8 컬럼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베디드 폴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C18이나 C8처럼 단순하게 그 논폴라한 탄소 사슬로만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폴라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있는 컬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디드 페이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량된 형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나이트릴 컬럼 이런 것들. 그래서 무조건 뭐 항상 C18 컬럼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컬럼 타입은 이제 이런 식으로 C18, CA, 인베디드 폴라 아니면은 뭐 나이트릴 컬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꿔가면서 어떤 컬럼이 제일 좋은지를 고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일단 2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똑같은 C18 컬럼, 똑같은 C8 컬럼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사를 다르게 해가지고 뭐 본다든가 아니면은 C18 컬럼에서 C8 컬럼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튜닝을 할 때 시험법에 대한 튜닝을 할 때 그때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일단 컬럼 타입을 좀 크게 바꾸는 식으로 해서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온도죠. 그래서 사실 온도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저분자 물질을 주로 HPLC 분석을 하는 분들은 온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간과될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높이더라도 그렇게 별로 크게 차이를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분자량이 높아진다든가 하면은 온도에 따라서 실렉티비티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피크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온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5도에서 한 50도 정도 바꿔가면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항상 40도만 맞추지 마시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 실렉티비티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뭐 한 10분, 그레디언트 타임은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솔벤트 타입은 아세토나이트랑 메탄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하고, p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임퓨리티,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하는 프로덕트, 그런 것들이 어떤 pH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2pH 룰에 따라서 pH를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그럼 이런 것들 다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실험 런수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요새는 이제 오토메이션 시스템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실험 계획법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험 조건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검출기를 우리가 고르는 거죠. 디텍터를 선별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예요? UV죠. UV 디텍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단일 파장만 사용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멀티 웨이브링스라든지 아니면은 다이오드 어레이 디텍터 많이 사용을 하시죠. PDA라든지 DAD라든지 똑같은 얘기죠. 다이오드 어레이 디텍터를 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UV 디텍터를 사용해서 디텍션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크로모4를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와 임퓨리티 성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UV를 쬐을 때 거기에 따른 흑광도를 갖는, 그래서 흑광을 갖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크로모4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로모4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크로모4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이중결합이 없이 단일결합만으로 되어 있는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보나 마나 UV에 대한 흑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UV 디텍터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UV 이외에도 매스 스펙트로메터라든지, 그죠? 매스라든지 아니면은 세 번째로
RI라든지 굴절률이죠. Refractive Index Detector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 번째로는 ELSD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광산란 검출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디텍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메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제약회사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상태고 주로 이제 생체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생동기관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이제 HMS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 메스를 사용하게 되면 나오는 피크에 대해서 분자량을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이 무엇인지를 훨씬 더 잘 예측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요새는 LCMS 같은 것들도 하나의 그 의약품 품질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유가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LCM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UV 디텍터에서 이제 다이오드 레이 디텍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석을 할 때, 시험법을 개발을 할 때, 나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의 임퓨리티 픽에 대해서 이제 스펙트럼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크 트래킹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피크가 나오면은 이 피크가 만약 조건을 바꿨을 때 뭐 어떤 식으로 순서가 바뀌고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죠. 그런데 그럴 때 있어서 메스라든지 아니면 PDA, DAD 디텍터를 사용하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트래킹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PDA, DAD를 기반으로 해서는 이제 그런 스펙트럼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피크 퓨리티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임퓨리티 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이걸 갖다가 너무 크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스펙트럼이라든지 아니면 피크 퓨리티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요, 피크가 어느 정도 좀 크기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이 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I 같은 것들은 이제 전혀 이중결합이 없는 그런 물질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쓸 수가 있고, ELSD도 이제 많이 쓸 수가 있는데, ELSD도 사용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건 뭐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ELSD를 이용해서 만약에 나오는 피크의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직선이 안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은 ELSD 자체가 어차피 산란이 된 빛의 광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비선형적인 데이터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크 면적에다 로그를 붙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야지만 우리가 검명선을 갖다가 직선으로 뽑아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세 가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스크리닝 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스크리닝 런을 실시를 한 다음에는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뭡니까? 임퓨리티 프로파일링을 해야죠.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기존에 어떤 임퓨리티, 어떤 유효 물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료의약품, 유효 성분이 분해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분해산물이 어떤 것들이 어떤 피크에 어떤 RT로 나온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알아낸 상태에서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런 것들이죠. 앞에서 정한 조건에서 pH를 약간 변화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솔벤트의 농도를 살짝 변화시킨다든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임퓨리티 피크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앞에서 만들어진 러프하게 정해진 방법에서 조금씩 이제 바꿔보는 겁니다. 조금씩 바꿔서 조금이라도 레졸루션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면 뭐 앞에서 넣지 않는 여러 가지 에디티브스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래서 이런 에디티브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아이언 서프레션 리에이전트라든지 아이언 페어링 리에이전트, 솔트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시도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 없어도 충분히 잘 분리가 된다 그러면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뭐 컬럼 타입도 조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컬럼 타입을 바꾼다는 거는 같은 본디드 페이스인데 만약에 뭐 다른 루트에 컬럼을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제조사 자체를 바꿔가면서 똑같은 C18 컬럼이라고 하더라도 A라는 제조사가 있고 B라는 제조사가 있죠. 그러면은 제조사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실험을 한다든가.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시험법 자체에 이제는 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갖다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어떤 제조사가 어디고, 그 다음에 모델이 어떻게 되는 컬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밸리데이션 전에 미리 이제 우리가 확인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정성 시험법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정성 시험에 관련된 HPLC 시험법 개발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안정성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 만들어진 유효물질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함량시험법을 그대로 그냥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인피니티라고 하는 인피니티는 하나라도 더 밝힌다는 생각으로 트라이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